장윤수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주요 경력으로는 2000년부터 2003년 미국 텍사스 앤더슨 암센터에서 포스트 닥터를 2009년부터 11년 미국 국립의학연구원 국가암센터에서 연구원을 2003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교수님의 주요 연구 분야는 비소세포 폐암의 발생 과정과 치료법입니다. 장윤수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이런 목차대로 의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의사하고 의대 교수하고 또 뭐가 다른지 이런 내용들 좀 간단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사람한테 생기는 병을 보는 사람이 의사나 의과대학 교수라 그러죠.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호흡기 이쪽이니까는 폐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폐암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폐암이 왜 생기는지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하면 그러니까는 결핵에 대해서나 독감 이런 것 같은 이런 것들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것도 잠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뭐 의대 교수 뭐 하는 사람이냐, 의사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제일 궁금하면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죠. 병원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면은 딱 보이는 게 뭐 진료 시간 이렇게 막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 날 보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남는 시간에 뭐 하냐? 아유, 시간 많아 좋겠다 이러시는데, 이제 많은 시간이 진료 보는데도 할애되어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 논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언론 보도 이런 것도 있는데, 남는 시간에 주로는 교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의사이기도 하지만 교수인데, 교수는 글 쓰는 사람을 교수라 그러죠. 뭐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분야이긴 하지만은 소설가하고 달리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이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글 쓰는 걸 주로 이제 관찰하고 글 쓰고 하는 걸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교수 그러면 이런 이미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료는 가장 기본이 되고, 거기서 대부분 환자들이 불치병을 앓고 있죠. 그래서 연구, 그리고 또 기존 지식에 대해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세 가지 박자를 제대로 갖춰야지 제대로 된 의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대 교수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뭐 제 사진 나온 거지만은 여기 보면 제목이 뭐 좋은 의사다 이렇게 나와있지 않고 베스트 리서처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 통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걸 할 수도 있지만은 낫지 않는 질환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고 새로운 진단법이나 치료법 개발하고 그걸 남한테 전수하는 게 의대 교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의대 교수가 일하는 데가 의과대학이죠. 의대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환자 보는 기술만 가르치는 데가 의대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뭐 실습도 많이 하지만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환자 보는 사람 만드는 것도 중요해가지고 제일 앞에 나와 있지만은 의학자, 즉 환자를 직접 안 보고 안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질환 그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 이걸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의료 지도자, 소위 말해서 꼭 환자를 본다든지 질병을 연구하지 않고 또 행정하는 사람도 많죠. 뭐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뭐 생명공학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소위 말하는 진료 지침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의료 지도자들 만드는 데가 이 세 군데를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데가 의과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의사가 뭐 만다고 환자나 보지 왜 연구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어요. 연구 왜 하는 것 같아요? 다 잘 나와 있지만은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사는 의료 소비자입니다. 소위 말해서 어떤 치료법이라든지 어떤 약들을 보통 외국에서 가져왔죠. 옛날에는 그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약해서였는데 다 수입해가지고 어떤 병에는 어떤 약 써야 된다, 어떤 병에는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의료 소비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조금 더 선진국 간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암 같으면은 혹시 이래서라고 혹시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특정 표적 치료를 쓰면은 뭐 완치는 아니지만은 한 4, 5년, 원래는 한 3-4달밖에 못 살았는데 4, 5년까지 문제 없더라, 이런 약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소위 말하는 약이라든지 실버 개발하는 의료의 창출자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고, 또 나지 않더라도 결국 사람이 왜 늙는지, 아니면은 파킨슨 이런 병 같은 대표적인 난치병인데 이런 게 왜 생기는지 끊임없는 이제 관심과 또 연구 열정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뭐 특정 질환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폐암 걸리면 죽는데 어떻게 하는 게 왜 생기는지 알아내고 어떻게 하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될까? 옛날에는, 즉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기 전에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런 거였어요. 이 한때 이슈가 됐죠. 아나키,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대표적으로 개인의 경험에 의해 가지고 이런 건데, 어떤 애가 다쳤어요. 막 피가 막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어머니가 딱 와가지고 이 흙도 묻고 지저분하고, 침에는 또 항균 물질도 있고, 즉 침에는 나쁜 독성을 없애는 그런 물질도 있고, 그러니까는 막 이거 키스해주면 나을 거다, 나도 어릴 때 해봤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낫는 걸 자기 경험을 가지고서 치료하는 것들을 옛날에 말하는 아나키의 대표적인 게 되겠죠.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치료, 이것들이 과거에 이루어졌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굉장히 균이 많이 살고 있죠. 그죠? 내버려 두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이런 것이. 그래서 과거에는 특정한 사람들이 경험이 모여가지고 말로에서 말로 전해져가지고 했다면은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체계화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접근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런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1번이 역학이에요. 역학. 그 역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메르스가 막 돌았습니다. 메르스 돌으니까 제일 먼저 뭐 하던가요? 여러분들 신문이나 TV 제대로 보셨으면은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 CDC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을 풀어가지고 이 사람이 걸린 사람부터 접촉자들을 쭉 찾아 나가죠. 이렇게 찾아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발병 원인을 끝까지 추적해 나가는, 이렇게 고전적인 역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실적 연구라 그래가지고 또 메르스 이야기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 소위 말하는 가건물을 얻어요. 뭐 객담도 없고 소변도 없고 혈액도 없고 해가지고 거기서 정상인하고 다른 파티클, 소위 말하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막 발견하고 요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이것들이 어디서 왔나, 딴 나라 어디서 왔나, 이런 것들 딴 나라에 얻은 것들 비교하고 딴 생명체하고 비교하고 막 이런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연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중개 연구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다른 분야인데 사람에서 특히 이런 것들은 암종증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에서 얻어지는 인치 유림을 얻어가지고 그것들이 어떤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임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약에 잘 듣느냐, 이런 주로 이제 사람에서 나온 검체를 이용한 연구들이 중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약이 잘 듣겠다, 이런 감이 오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약을 실제로 환자군들을 대조군하고 시험군으로 나누어 가지고 약을 쭉 먹여보죠. 약을 먹여봐가지고 이 약이 쓴 군이 안 쓴 군보다 훨 낫다, 이 약은 이 질환에서 대표적인 특효약이다, 이렇게 되면 발굴하는 게 임상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연구는 크게 4가지.
그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생명학과나 생명공학과나 아니면은 뭐 생물학과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사람에 관련된 것들은 의대에서도 상당히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세 분야는 의과대학에서 하는 의사들이 하는 대표적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역학의 아버지 그러면은 이 존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 이게 언제입니까? 1813년도 이때인데 이때 콜레라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레라는 어떻게 옮는 병이에요? 물 마시면 그 물에 콜레라균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콜레라균이 가지는 특성을 알아야 돼요. 콜레라는 사람한테만 살죠. 원래는 사람에서만 사람 대 사람으로 옮겨요. 대표적인 뭐 장티푸스가 있고 결핵이 있고 이런 것들. 동물은 안 걸리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콜레라 따로 있는 거지 같은 균은 아닙니다. 그 콜레라 말하면 사람한테서 사람만 옮기는 균인데 이거는 사람의 변이 물에 들어가는 걸 딴 사람이 먹으면은 걸리는 병이에요. 그러니까는 물이 그냥 어떻게 오염되느냐?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람 변이 감염된 사람의 변이 물에 오염된 걸 딴 사람이 먹으면은 걸리는 병이다. 대표적인 게 또 장티푸스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것도 변이 오염되면은 걸리는 병.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조금 시끄럽죠. 저쪽에 오산 지역 이런데 A형 간염도 마찬가지로 분변에 의해서 감염되는 대표적인 질환이. 근데 그 전에는 몰랐어요. 이전까지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한참 연구를 하던 그 근처에 가면은 이런 존 스노우라고 하는 우물이 소위 말하는 뭡니까? 우물에 물 퍼올리는 펌프가 있어요. 우물이 있고 펌프가 있고. 이 역학의 왜 아버지라 그러냐? 이 사람은 콜레라로 사람들이 막 죽는 거 보고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 동네 지도를 딱 그렸어요. 뭐 브로드 스트리트라고 하는 이 지도를 딱 이게 이 주변으로 많이 죽는다 이런 느낌은 좀 알았지만 실제로 이제 런던의 지도를 딱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위치를 그러니까 사람의 수를 이렇게 막대기로 막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 유달리 많이 죽었고 이 길 따라 좀 많이 죽었죠. 그리고 여기까지 좀 있고 어느 정도 벗어나면은 또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 지도를 보고 나서 역학의 개념이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찾아 나가다 보니까는 여기 한 가운데에 우물이 있었던 거고 보니까는 이 우물 근처에 이 사람 집에 소위 말 정화조가 있었는데 정화조 벽이 나이가 가지고 물이 조금씩 소위 말 변이 조금 새어 들어가 가지고 이 우물에서 물 떠다 먹은 사람 다 걸리고 상당수는 죽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찾아 나가고 누가 오염 소위 말해 콜레라 퍼뜨린 사람이었다. 또 이게 물 따라서 퍼진다.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역학의 개념을 통해서 밝힌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험실적 뭐 이제 제가 뭐 암을 주로 하니까는 암에 대한 걸 하나 들고 왔는데 이거는 케이라사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실험실에서 이 암에 많이 걸린 사람들 막 이제 보니까는 뭐에 걸린지 모르겠다. 뭐 담배 좀 피면 걸리나 막 이런 역학 조사를 하다가 걸린 사람들의 유전자를 분석하다 보니까는 이 유전자에 변이가 있더라. 그리고 이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더라. 막 이런 것들을 실험실에서 앉아가지고 분석하는 게 실험실 연구가 되겠습니다. 즉 이 단백질 염기 소요를 쭉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요 끝에 KKK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모티프가 있어가지고 멤브레인에 붙어 있더라.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변이가 딱 생기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겨. 두 번째 아미노에시딘, 글라이신이 아스파틱에서 딱 바뀌면은 루프가 변성이 되면서 히트피가 끼어 들어가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이 단백질이 끊임없이 막 오실레이션 소위 말하는 파닥파닥 떨면서 에너지를 발생하더라.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정상적인 아미노에시드의 13번째가 D로 바뀌면은 역시 조금 이것보다는 덜하지만은 막 단백질이 계속
떨면서 에너지 발생하더라. 그래서 암 걸린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실험실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연구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인체 유래물을 많이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꼭 인체 유래물만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인체 유래물도 뭐 이용하지만 이렇게 앞에서 실험실 연구에서 밝혀진 유전자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 있으면 암이 진짜 생기느냐? 그러니까 고민을 하면은 여기 뒤에다가 그 변이가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쭉 넣어볼 수가 있어요. 그 유전자를 KRAS를 변성을 시켜가지고 넣고 P53이라고 하는 또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 넣어가지고 쥐한테 또 보니까는 정상적인 쥐들은 보통 한 2년 살죠. 쥐 수명 한 2년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데 대부분 폐에 폐암이 안 생겨요. 얘들 담배 피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꿔가지고 넣어놓으니까는 이 유전자를 손상된 걸 넣으니까는 한 12주 만에 이렇게 암덩어리가 막 생기는 거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전자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소위 말하는 세포가 죽고 살고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이 어떻게 변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중계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상 연구는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지만은 환자들을 이런 중계 연구나 실험적 연구에서 저기에 잘 들러붙는 약이 있겠네. 이렇게 약을 이제 진짜 사람한테 먹여봐야지 효과가 있는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환자 대조군 나누고 약 줘봐가지고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있으면은 그것들을 사람한테 적용하는 연구가 임상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강론으로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뭐 총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이해 안 되면 지금 잠시 손 들고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좀 이제 폐장 특히 폐암에 대해 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폐는 뭐 하는 데입니까? 폐는 뭐 몇몇 가지 기능을 하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문제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폐는 폐하고 기관지는 서로 구분 가능한 별도의 장기이다. 맞는 소리입니까? 틀린 소리입니까? 아니, 틀렸어요. 원래는 이제 사람이든 뭐 소위 말하는 쥐든 모두 포유류들이 이제 발생할 때 물에 있죠. 물 속에 있으면서 하나의 공처럼 생겼어요. 세포들이 공덩어리처럼. 그러다가 등 쪽에서부터 함몰이 일어납니다. 함몰이 일어나가지고 척수관이 생기는데 척수관 안쪽으로 하나의 조그만 관이 하나 더 생겨요. 그게 이제 식도하고 폐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조그만 이 구멍이 하나 생기면서 요것들이 자라나가면서 이게 계속 끊임없이 분질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질을 사람 같은 경우는 폐의 위쪽은 한 15번, 아래쪽은 한 25번 정도까지 계속 갈라지는데 갈라지고 해가지고 폐포까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기관지가 끊임없이 갈라지다가 끝에 몽글몽글하게 된 게 폐포고 어디까지 폐포인가 어디까지 기관지인가 알기 어려워요. 그냥 연골이 없고 말랑말랑하고 그냥 동그란 면역이 폐포고 그 전까지 조그만 관성으로 되어 있으면은 기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폐는 식도하고 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갈라지다가 마지막 부분이 폐포이다. 그래서 좀 구분하기 기관지하고 폐는 구분하기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폐포가 쭉 나가다가 이제 자라 나갈 때 그 옆으로 폐동맥하고 폐정맥이 따라서 같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생 2학년 이과반이면은 시험이 참 잘 나오는데 이게 폐동맥에는 동맥이 흐릅니까? 정맥피가 흐릅니까? 당연히 정맥피가 흐르죠, 그죠? 폐 가가지고 돌아올 때 이제 동맥피가 되는데 그러면은 폐는 산소하고 영양분을 또 받아야 먹고 살겠죠. 그럼 산소하고 영양분 어디서 받을까요? 폐동맥, 폐정맥. 거기서 받지 않고 기관지 동맥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지 동맥은 뭐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대동맥에서 살살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뭐 사극이다 아니면 아주 운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 막 기침할 때 피 막 나오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빨간 피 흘러 빨간 피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폐동맥 터져가지고 피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기관지 동맥 터져서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또 폐동맥하고 폐정맥은 압력이 낮아가지고 잘 터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빨간 피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없고 보통 사람 팔에서 재는 혈압하고 똑같은 그런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지 동맥이 터져야지 빨간 피가 나오고 그 나오면 빨리 틀어막아야 돼요. 틀어막는 기술도 있습니다. 뭐 사타구니로부터 찾아 들어가 가지고 뭐 스펀지 같은 걸 넣으면은 물론 이제 몸에 좋은 스펀지죠. 넣으면은 그 터진 혈관들이 막혀 가지고 피가 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리 공기가 들락날락하다가 이제 마지막 여기 폐포에 도달했어요. 폐포는 기관 아까 폐는 아까 이제 폐동맥하고 폐정맥이 같이 따라온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얇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폐동맥하고 마이크가 좀 문제가 많군요.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 산소가 이 혈관으로 들어가야지 사람 몸에 산소를 공급하겠죠, 그죠? 이게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산에 의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즉 여기 공기 중에 산소가 훨씬 더 없죠, 몸보다. 그래서 에너지가 없이 바로 디퓨전에 의해 가지고 들어가고 또 반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도 피가 훨씬 높게 되어 있어요. 높아 가지고 허파로 들어갈 때도 확산에 의해서 배출되고 이렇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폐의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뭐 팔에나 다리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균이 딱 들어갔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피부나 그 근육 조직 이런 데서 염증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걔네들 다 죽이죠. 근데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를 타고 돌게 되겠죠. 그런데 딴 데는 혈관이 굵어가지고 걔네들이 걸리지 않아요. 피 속에서 뭐 베끼고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걸리지 않고 폐포까지 오게 되는데 폐포에 이렇게 말초혈관에 도달하면은 유속이 느려져요. 느려지고 조직 내에 살고 있는 대식세포 이런 것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체순환에 그러니까 몸에 들어온 것들을 지역에서 방어 못하면은 허파에서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리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노인들 연세가 좀 있거나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 아니면은 다쳐가지고 부목을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럼 피가 잘 안 흐르겠죠. 하지 정맥류 이런 게 있는 분들 피떡이 막 잘 생기는데 그게 가만히 있지 않고 어느 한순간에 정맥에서 떨어져서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아가면은 큰일 나겠죠. 그래도 바로 뭐 중풍이 온다든지 뭐 간에 뭐 경색이 온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 가슴 좀 아팠다가 넘어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피를 타고 정맥으로 왔다가 심장에서 나가가지고 대부분 폐에서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급사 안 하고 뭐 그냥 폐정맥 색전증, 색전증, 폐동맥 색전증 여기서 끝나는 이유가 폐가 그런 이물질을 걸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병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폐암에 대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폐 기능을 봤으니까. 그래서 뭐 아까 역학부터 보통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폐암 제일 많이 생긴 데가 어딜까요? 글쎄 여기 충청도라고 돼 있어요. 특히 충북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담배 공장 어떻게 보면은 여기 담배 공장이 있죠. 근데 이런 게 있고 또 뭐 서울 같으면은 어떤 병이 많을까요? 서울이 제일 공기가 안 좋으니까는 서울이 폐암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강남 서초에는 유방암하고 전리순암이 좀 많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원인은 실제로 왜 충청도에 폐암이 많지 잘 몰라요. 여기도 왜 유방암 전리순암 많은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경북에 가남은 잘 모르는데 담낭 및 기타 담도암은 여기 많은 이유를 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요거는 이제 막 또 역학자들 우리나라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막 조사를 했더니만은 여기 있는 민물회를 조금 즐겨 먹는 사람들이 많고 민물회 민물고기 주로 뭐가 살죠?
예. 아니 그 간 디스토마라고 하는 정확하게는 간흡증이죠. 그게 있는데 걔네들이 몸에 들어오면은 처음엔 좀 떠돌다가 나중에는 저기 간 담도 쪽에 살아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많다. 그래서 요거는 밝혀냈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계몽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아니면 먹으면 꼭 끓여서 먹으라고 많이 줄은 걸로 돼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담배 많이 피나 막 이 정도만 하고 돼 있지 직접적인 원인 관계는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막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게 도대체 어디서 많이 걸리냐, 이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가지고 있느냐, 역학자들이 끊임없이 찾아가 가지고 많이 걸린 사람들 그 지역의 환경도 조사하고 하는 게 역학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 연구할 때 또 그러면 이런 물질에 노출이 많이 됐나 가서 막 여쭤보고 또 주변 환경 실태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실험실에서 밝혀내면은 그 다음에 역학자들이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 IARC라고 하는 큰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바람을 일으킨다. 이렇게 그룹 1이면은 이거는 장기간 노출되면 100%안 걸리는 물질이고, 그룹 A는 아마 이거 노출되면 아마 걸릴 것이다. 투비는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룹 3만 돼도 뭐 잘 못. 그리고 그룹 4는 아마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분류를 해가지고 이걸 들고서 막 찾아가서 연구하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폐암하면 담배가 제일 많겠죠, 그죠? 그러면 담배 피면은 폐암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그렇게 말하면 아직도 이제 학생이라 그러죠. 보통 이제 피웠다 안 피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제 조금 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지 아마 이야기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 한 보루에 아니 한 갑이라 그러죠. 한 갑에 20개 들었죠, 그죠? 그래서 한 갑에서 두 갑 사이 한 갑 이상을 피워가지고 한 40년 피웠어요. 그래서 20살 때 군대 가가지고 막 피우기 시작해가지고 한 60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해에 폐암으로 죽을 확률을 나타낸 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데 한 여기만 딱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한 갑 이상 피웠고 두 갑은 안 피운 것 같은데 한 갑은 피웠고 한 20살 때부터 피워서 한 60대가 되어가지고 한 40에서 5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1000명 중에 폐암으로 그 해에 죽을 확률, 걸릴 확률이 아니라 폐암으로 죽을 확률 따지면은 한 1000명 중에 6.3명이 폐암으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안 핀 사람은 보시면은 한 1000명 중에 0.3명이니까 20배 정도 이렇게 높은 거죠. 그죠? 그럼 또 여기 또 하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뭐 한 번 피웠는데 그러면 뭐 그거 끊어도 뭐 계속 가느냐? 한 번 피웠으면 나 뭐 인생 망친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지고 이렇게 많이 피워서도 한 20년, 대부분 15년이나 그러는데 15년에서 20년 지나면은 확률이 얼마 6배 이하로 10배 가까이 떨어지죠. 그래서 뭐 바로 끊는 게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 이런 연구를 요즘은 하질 않아요. 이게 너무나도 명확해가지고 이런 연구하게 되면 비윤리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지 않는데, 이게 딱 나오게 70년대인가 나왔었는데 나오게 되면서부터 담배는 아주 확실한 발암 물질, 더 이상은 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로 규정되고서 이제는 금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젤 연소물도 뭐 냄새 많이 나고 몸에 안 좋다, 미세먼지 많이 섞여 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발암 물질이라고 어떻게 말했냐? 이거 밝혀진 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2011년도, 뭐 10년도 이때 막 이야기 나온 건데, 이것들을 그러니까 얘들에서 밝혀진 게 아니라 어떻게 밝혔냐면은 저기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가면 광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오지에서 막 탄을 캐기 때문에 전기를 끌어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 광산 안에서 발전기를 막 돌려서 이제 에너지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해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또 줄이 길면 길수록 전압이 약해지고 그러니까는 근처에서 발전기를 막 돌려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 탄광에서 그 연기 빼내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 사람들이 역학자들이 막 찾아가 가지고 여기 사람들 폐 안 맞네 왜 많을까 또 내공기 채집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한 기간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용량 의존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규명해서 많은 양을 오랫동안 급여할수록 정비례해가지고 폐암이 많이 들어 이런 것들을 여러 개의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발표되고 난 다음에 디젤 물질은 폐암을 일으킨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전들이 막 밝혀졌죠. 요것들이 흡입하면은 사람들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DNA에 어덕트라고 그러죠. 부가물 DNA 들러붙어 가지고 DNA 재생할 때마다 계속. 근데 이제 라돈은 정상적으로는 이 땅 속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반지하라든지 지하실에서 일하게 되면은 이것들을 많이 들여 마시게 되고 대부분은 이 집에 갈라진 틈 사이로 이게 축적된다고 되어 있고 물을 따라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라돈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아까 충청 북도 지역, 그 다음에 강원도 남부 지역에 황암 지역에서 라돈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 라돈 때문에 그쪽 지역이 폐암이 좀 많지 않나 막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또 라돈이 또 문제인 게 우리 지하철 타죠. 우리 지하철 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타지 않고 하루에 뭐 한두 시간 타고 말지만은 저기 깊이판 지하철 있죠. 1기 지하철 말고 2기 지하철, 3기 지하철. 걔들은 타고 가면 한참 내려가는 데다가 거기서 장시간 일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지하철 이제 막 다 끝나고 보수하시는 분들, 노선 이제 괜찮은가 확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서 장시간 노출되는데 그 라돈이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그분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호주에 여행 가셔가지고 호주 중에서도 아들레이드라고 하는 저 퀸스 골드코스트라 그러죠. 퀸스랜드 거기 가면은 공항에 딱 내리면은 이런 사진이 막 붙어 있어요. 이제 어린 아기들이 개울가에서 막 흙을 묻혀가면서 막 놀고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는 분? 이게 이제 공항에 딱 내려가면 있는데 이게 얘들이 뭐 하냐면은 아버님이 광부였어요. 광부 이제 성면을 캐러 호주에 이민을 오신 분인데 애들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는 이제 광산 밑에서 겨울가에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흐르는 개천물은 거기 광산 흐르는 물인데 이제 이 사진이 왜 중요하냐면은 얘들이 쌍둥이였는데 31살하고 32살 때 중피종, 악성 중피종이라 그러죠. 메조셀리오마라고 하는 그걸로 걸려가지고 아주 어린 나이에 둘 다 그 병으로 죽었어요. 그게 아주 획기적인 사건인데 우리 요즘은 이제 뭐 성면 그러면 위험한 줄 다 알죠, 그죠? 이게 성면은 굉장히 이제 의학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생겼는데 성면은 크게 한 4종류 정도로 나누는데 성면 아직도 몰래 수입해서 쓰는 데가 있어요. 성면은 왜 쓰냐면은 특히 이제 내연성 아무리 열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질기죠. 그래서 군함 같은 거 만들 때 폭탄 맞아가지고 막 화재가 발생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화재가 날 위험이 있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차 같은 거 세우려고 그래요. 강철 브레이크는 금방 달아버리겠죠. 그래서 좀 큰 물체들을 세울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섞어서 쓰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까 그런 아기들 연구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성면이 들어가면은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병이 생기는구나 증명돼 가지고 94년, 95년 이때부터 나라에서 성면 사오지 말라, 우리나라에 성면 쓰지 말라 그래 가지고 이 건물은 모르겠지만은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은 성면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수입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그런 특수 목적에서만 조금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성면하고 악성 중피종하고 뭐가 그리 중요하냐? 이게 원인 인과관계가 너무나도 잘 밝혀져 있는, 이게 성면을 사람들이 쓰기 전에는 악성 중피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 폐를 싸고 있는 막에 암이 생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물질을
노출된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고 노출 안 된 사람은 절대로 걸릴 수 없는 병이다. 이것 때문에 의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하나 문제점은 이게 노출됐다고 해서 바로 암이 생기는 건 아니죠. 한 20년에서 50년 정도 걸리고 진단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만은 너무나도 원인 인간관계 때문에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암을 일으키느냐? 아까 또 실험실에서 막 연구를 했어요. 성면이 도대체 왜 암을 일으키냐? 성면이 노출된 사람은 중증이 생기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진인데 성면이 몸에 한번 들어가면은 아까 질겨가지고 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몸에 30년, 길게는 50년까지 남아 있으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입자 형태로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서 이물질이 몸에 들어왔으니까는 몸에서 염증 세포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하다가 지치면은 죽고 또 새로운 놈들이 분열해가 와가지고 모여 공격하고 계속 공격하고 죽고 공격하고 죽고 반복하다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성면폐 진단은 운이 좋아가지고 병리의사가 막 보다가 요 성면 덩어리 있네 이렇게 되면 쉽게 진단하기도 하지만은 만약 그 노출돼 가지고 흡입한 성면 가루의 양이 적으면은 이렇게 발견 못하게 되면은 제일 마지막 그 폐 조직을 깨끗한 곳에서 태우면은 사람 몸에서 나온 폐 조직, 세포 조직은 다 타버리고 결국 성면 조각만 남아요. 이 긁어 모아 가지고 이 사람 폐에는 성면폐이 있었다 이렇게 증명해 가지고 성면폐를 진단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또 중요하냐면은 이 성면 노출돼 가지고 중피종이 걸리면은 우리나라에는 보상 제도가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진단해 줘야지 보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법까지도 쓰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 규제 의외로 좀 줄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 호주 많았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EGFR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몇 번 이야기 나왔는데 이거는 폐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요때 것은 왜 생겼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막 많이 들었는데 요거는 이 유전자의 변이가 발견되고 약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폐암 치료에 있어서 좀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아까 KRAS도 한 83년도에 발견됐다 그랬는데 요것도 비슷한 시기에 EGFR 상피양 성장인자 수용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부나 이런 것들 정상적으로 만들어질 때 이것들이 있어야지 EGF라고 하는 상피양 수용인자를 인식하고 피부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건데 처음에 이제 폐암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발현이 많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한 80년대 막 90년대 초에 막 사람들이 보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발현 많이 되는 거하고 뭐가 있냐? 뭐 발현 많이 되면 뭐 암이 되냐? 그건 좀 딴 이야기죠. 어쨌든 발현 많이 된 것들을 막 발표하기 시작했고, 네. 죄송합니다. 이제 좀 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발표를 많이 했는데, 그 발현이 많이 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즉 발현돼 가지고 가발현 시키면은 문제가 있다까지 증명을 해야지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암 유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쥐에다가 그 유전자를 넣는 연구들을 시행했습니다.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은 우리 실험실에서 쓰는 쥐라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그런 큰 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쥐라 그러면 큰 것도 쥐고 작은 것도 쥐지만은 그 선진국 괜히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험실에 쓰는 쥐는 마우스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엄지손가락만한 그 수컷은 한 27g에서 한 30g 하고 암컷은 한 22에서 25g 정도 되는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쥐들을 마우스라 그럽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것은 다 레트라 그래가지고 정확하게는 그건 걔들은 한 700g 아니지 한 200g 정도 나가죠. 큰 거는 한 500g도 나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우스를 이용하는데 마우스가 그 조그만 쥐가 1분에 쉬면 몇 번 쉴까요? 우리 사람은 1분에 쉬면 몇 번 쉽니까? 20번, 20번 쉬면은 그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여러분같이 지금 앉아 있으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12번 쉬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숨 한 번 쉴 때 가만히 앉아서 공부할 때 한 번 들여 마실 때 호흡량이 얼마나 되느냐? 뭐 남자는 뭐 많으면 한 550이고 적으면 키 작고 작으면 한 500 정도 되고 여자는 한 500 정도, 500cc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쥐는 1분에 몇 번 숨 쉴까요? 여기 나와 있죠. 쥐는
안 나와 있나? 한 200번 숨쉰다고 되어 있어요. 200번. 사람은 1분에 심장이 몇 번 뛸까요? 어릴 때는 또 많이 뛰죠. 네? 그 신생아는 태어나면 한 150번 뛰다가 뭐 130번 이렇게 점점 줄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되면은 60에서 100번 사이가 정상이에요. 60에서 100 사이가. 좀 긴장하면은 뭐 8, 90번 뛰고 가만히 있으면 한 60에 70 뛰고 막 그러는데 크게는 60에서 100 사이면 정상이라고 봅니다. 쥐는 550번 뛰어요. 1분에. 굉장히 빨리 뜁니다. 어쨌든 그런 쥐를 그 대신에 이렇게 빨리 뛰고 하면은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대사들이 다 빠르기 때문에 유전자 변성을 넣어도 쥐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 12주 만에 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가발이 되는 걸 딱 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가발엔 쉽게 막 처음에는 그 유전자만 가발엔 쉽게 봤는데 암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엄청 막 실망을 하다가 암 생긴 사람들은 또 그 유전자 왜 가발이 되지 유전자를 시퀀싱이라 그러죠. 연기소에 분석하다 보니까는 EGFRN 유전자의 858번째 아미니스트가 정상적으로는 유신인데 알기닌으로 바뀐 사람들이 폐암이 가발인이 많더라. 이까지 또 발견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그럼 이게 진짜 암 유전자인가 알려면은 요것을 쥐한테 넣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넣어가지고 사람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암을 일으킨다. 이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타겟팅을 하는 약이 나온 게 이레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표적 치료제죠. 요것보다 조금 빨리 나온 게 뭐 이마티닙 그래가지고 글리백 하는 백혈병 약인데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이런 변이가 많더라. 이게 진짜 암 유전자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쥐에 넣어서 사람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암 생기는가를 보고 그래서 암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진정한 암을 일으킨 유전자다. 이렇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은 암 같은 경우는 하나의 유전자 딱 있어가지고 암이 생기는 게 아니라 유전자 변이가 축적되고 그래가지고 암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던가요? 그 개념이 일순간에 뒤집어지는 순간이 이 연구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논문이었죠. 그래서 한 부분만 딱 타겟팅한 약이 나온 게 표적 치료제예요. 다 없앨 필요가 없이 그 부분만 딱 잡으면은 암이 어느 정도는 조절된다. 이렇게 나온 게 표적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일으킨다 되니까는 온갖 돈을 다 들여가지고 엑스레이, 소위 말 크리스탈로그라피도 있고 MRI도 찍고 그래가지고 이 분자가 어느 부분에 변이가 생기면은 어떻게 구조가 변하느냐, 그 변화된 구조에 잘 듣는 약이 어떤 건지 케미칼을 막 스크리닝 해가지고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것들을 고르고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나온 약들이 두 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독성이 좀 심해가지고 잘 안 쓰는데 이거는 여러분 주변에 막 폐암 환자가 있으면은 한 3분의 1은 요걸 아마 이레사라고 하는 약을 먹고 있을 겁니다. 아까 여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그 변이가 있는 구조들을 밝히고 이 구조에 잘 끼어들어간 약들을 수만 가지 화물들을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규명해서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린 약이 이 이레사 제피티닙이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폐암 약제 선두주자 누구냐?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제약회사죠. 그 회사의 대표적인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쥐한테 돌아가가지고 그 쥐한테 먹이면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까 만들었으니까 효과가 있는가 보고 그다음에 효과가 있었으면 최종적으로 한 게 뭐다? 궁극적으로는 사람한테 그 변이를 가진 사람한테 먹어서 효과가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연구, 즉 임상 연구를 하게 되죠. 임상 연구는 아까 말한 쥐 가지고 하는 게 프리클리니컬이라고 그럽니다. 주로 이제 마우스 많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1이라고 하는 제 일상 연구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 혹시나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상 연구는 아쉽게도 효과를 보기 위한 연구가 아니에요. 이거 사람한테 줄 만한 약이냐 이걸 보는 게 일상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 중에서 일상 연구 들어갔다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렇지만은 이거 모르무토 됐구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요거는 약이 사람한테 줄 만한가, 즉 약의 독성하고
그 다음에 얼마까지 줘야지 안전한가, 얼마 이상이면 부작용이 나타나는가 보는 게 일상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 연구는 이 약이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나 없나 보는 게 이상 연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조군 염 연구가 되겠죠. 암 환자한테 쭉 줘보는 거예요. 아까 독성이 나오기 전 단계 용량의 약을 쭉 줘봐가지고 암 환자들이 한 20% 정도 효과가 있네, 뭐 10% 효과가 있네, 50% 효과가 있네, 이 정도 그냥 효과가 있다 없다 보는 게 이상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상 연구가 어느 정도 독성도 있고 효과도 있다. 그러면은 기존 치료법에 비해 가지고 더 유의미한가 보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임상 연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존 치료법보다 이렇게 나온 약들이 효과가 있었냐, 대조군을 두고서 기존 치료법 받는 분, 신약 먹는 분 연구하는 게 삼상 연구, 진정한 연구가 되겠고, 요것들은 사상 연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삼상 연구에서 이 약 효과가 있다 되면 보통 나라에서 허가를 해주죠. 허가와 보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약이 일반인한테 쭉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지, 장기적으로 쓰여도 큰 문제 없는지 그냥 관찰한 연구가 사상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임상 연구라 하는 것은 기존 치료법 대 신약을 비교하는 삼상 연구를 임상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일회사 이야기 또 하는데, 일회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대박을 터뜨렸느냐, 많은 환자한테 도움 준다는 걸 증명했느냐. 그러니까 한 92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28개국 210개 센터에서 모았어요. 그리고 이 환자 대조군 연구는 매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면 잘 걸리고 담배 많이 피면 훨씬 더 잘 걸리고 안 좋겠죠. 그래서 나이, 성별, 흡연력으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아가지고 좀 소위 말하는 블라인드하게 누가 무슨 약을 먹는지 모르게 연구자만 알게 이렇게 환자는 시험약, 대조군은 위약을 줘가지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그리고 정이 빨리 죽냐를 관찰을 했습니다. 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가지고 이 그래프를 보니까는 소위 말하는 시험약을 쓰니까는 이렇게 좀 더 낫고, 위약을 먹으니까는 좀 빨리 죽고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약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한 게 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의사들이 많이 하는 연구가 됩니다. 또 이런 건 다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돼가지고 그냥 폐암 연구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쭉 한번 봤습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폐암에 대해 가지고 의사들이 연구하는 대표적인 한번 보여드렸는데. 뭐 딱히 질문이 없으면 나중에 뭐 남아서 하시고, 이제 뭐 심심풀이로 요거는 이제 호흡기 중에서 대표적인 질환이니까는 요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재미삼아 이야기하고 마시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폐질환 중에서 제일 낫기 쉬운 질환, 또 걸리기 쉬운 질환 이런 것들이 있죠. 폐결핵하고 독감. 감염성 질환 그러면은 인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거는 뭐니 해도 뭐 이 질환이 아니라 패스트가 되겠습니다. 패스트는 어떻게 옮긴지 아십니까? 쥐가 옮겼다 여러분. 아니 그 맞아요. 근데 패스트, 근데 이런 거 연구하다 보면 패스트 누가 옮겼냐? 저쪽에 저 몽고족들이 서역에 쳐들어가면서 옮긴 질환, 대표적인 질환이죠. 아마 그 어떤 한 지역의 그림을 보면은 이제 살아생 용병들이 패스트 걸린 사람 말에 묶어 가지고 막 가가지고 성에 집어 던져 넣는 그런 전쟁 그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던져놓고는 한 일주일 뒤에 이제 몽고군이 쳐들어가죠.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부분은 도망가고 일부는 그 병에 걸려 죽고 그랬죠. 그래서 퍼지고 하다가 1400년도에 뭐 동유럽의 인구가 뭐 반넘게 죽었다나 그렇게 돼 있죠.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질환인데, 그하고 달리 이 폐결핵 요거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폐결핵이 지금 우리 어디가 제일 많냐면은 아쉽게도 여기는 좀 적고 여기도 좀 적고 우리나라 여긴 좀 많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폐결핵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풍토병 아니에요. 폐결핵은 원래
이 지역의 질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쪽의 질환이었는데 이게 또 추정컨대 또 그 몽고가 사고 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중세 이후에 살살살살 넘어가다가 산업화 시대 때 도시화가 막 되면서 도시 주변으로 많이 모이게 돼 있고, 여러분들 뭐 이런 그림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1800년대 한 중반 이때인데 롤라스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보면 이게 부인이 폐결핵으로 막 고생하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남편이 그냥 지키고 있는 거죠. 어쨌든 동유럽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서유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창궐 하다가 신대륙으로 아메리카로 건너갔다가 선교사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190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핵이 그전에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싹 보면은 뭐 피토하다 죽죠, 그죠? 결핵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거는 대부분 폐흡충이라 그래서 뭐 그러니까 페티스토마 가재 같은 거 먹다가 걸려가지고 죽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강경화로 죽은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풍토병이 아니라 서역에서 살살살 넘어와가지고 그쪽 이제 처음에 막 겪은 나라들은 적극적인 관리로 인해가 줄고 있고,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줄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1년에 아직도 3만 명이 폐결핵에 걸리고, 폐결핵이 왜 중요하냐면은 전염되기 때문이고, 5만 명이 결핵이 환자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핵은 뭐 이 사람 로버트 코그라고 그러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항상균, 즉 얘네들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균이에요. 패스트 같은 균은 걸리면은 뭐 일주일 내에 증상 발현하고, 증상 발현하면 얼마 만에 죽지만은 결핵은 또 이게 두꺼운 지방층으로 쌓여 있고 쉽게 안 죽는 대신 안 죽고 또 굉장히 천천히 자라게 돼 있습니다. 천천히 자라가지고 폐렴하고 결핵하고 구분하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폐렴은 걸리면은 난리가 납니다. 아파가지고 기침하고 열 펄펄 나고, 결핵은 폐가 동공이 턱 있고 뿌옇게 돼 있어도 증상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막 퍼뜨리고 다니죠. 그래서 또 무서운 거예요. 또 결핵하고 우리 흔히 보는 폐렴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폐렴은 또 그렇게 아프고 막 힘들어도 약 잘 쓰고 그러면은 대부분 폐가 깨끗하게 나아요. 원상복구됩니다. 결핵, 그 이름에서 나와 있다시피 폐가 망가지면은 소위 말하는 단단한 덩어리가 생기고 결절이 생기고 그 부분 기능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폐결핵 걸리면은 얼마나 평생 죽을 때까지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핵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뭐 전형적인 증상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폐 공기대에 따라서 전염되죠. 폐 상엽이 생기고, 이렇게 되도록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천천히 폐를 파먹어가지고 구멍을 만들고, 뭐 이제 스트랩토마이신이라고 하는 약이 뭐 코넬인가 뭐 그런 데서 뭐 만들어가지고 큰 기여를 했지만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결핵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핵은 또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최단기 요법이 얼마입니까? 6개월 동안 약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독감 이야기하고 호흡기에 대한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그러면은 이 스페인 독감 이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발생해서 스페인 독감이 아니에요. 이거는 추정컨대 역학자들이 막 이제 조사해 보니까는 1차 대전 때 뭐 미국에서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전쟁하러 스페인에 갔다가, 스페인이 아니지 저쪽에 저 전쟁터에 갔다가 거기서 퍼뜨린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럼 걔 미군은 또 그 미국에서 옮았느냐 그것도 아직도 명하지 않은데 아마 중국 상해 쪽에서 옮아지 않았을까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 유명하냐면은 그 1차 세계 대전 때보다 죽은 사람보다는 이 독감 걸려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최소 2,500만 명이 죽었을 거다. 뭐 이제 크게는 1억 명 가까이 죽었을 거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한 5천만 생각하니까는 이걸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고, 2차 세계대전 때 2천만 명이 안 죽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전쟁보다도 더 무서웠던 게 이겁니다. 이거는 이 걸린 사람이 부상병 유병소에 들어누워 있으면서 그 이제 병원 내에서 서로 옮기고
일부는 뭐 죽고 막 그러다가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니까는 독감에서 바로 안 죽었겠죠. 좀 나아질 때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에서 자기 고향 찾아가니까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고향에 다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까지도 이게 영향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걸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질환이 이 스페인 독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감 바이러스 요거 이야기 조금 드리면은 독감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예요. 즉 요즘 물질이 RNA가 되겠습니다. 우리 비형 간염은 대표적으로 DNA 바이러스가 되겠죠. 이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유달리 이것들이 돌연변이가 잘 생겨요.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죽거나 그러면 좋은데 생기면서 껍데기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면역 세포들이 인식해가지고 요거 적이네 공격하네 막 그러는데 이런 거 자꾸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항체를 아무리 만들어놔도 무용지물이 되는 이유가 이 껍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감 이거 한번 맞았을 때 작년에 맞았는데 우리 또 독감 좀 맞아야 되냐? 재작년에 맞았는데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끊임없이 여기 돌연변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국적으로 우리나라도 질병관리본부가 있지만 이거 걸리기 전에 그러니까 유행하기 전에 이거 막 채집해가지고 올해는 어떤 형이 유행할 거다 이거 공지하고 제약에 대해서 그 공지에 맞춰가지고 백신을 항상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매년 9월달에 새로 만든 이유가 RNA 바이러스 그 항원들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질병관리본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의과학자는 의사가 할 수도 있고 의사가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앞 의자가 붙으면은 동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걸린 질환을 연구하는 게 의과학자다. 그리고 접근 방법은 아까 크게는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러한 접근 방법들도 계속 진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혹시 뭐 또 마지막으로 질문